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환가치적 측면에서 고찰하면 생산 영역의 생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적 역할을 합니다. 인건비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자들의 소득이죠. 근로자들의 소비는 생산 영역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요.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활동 지출이 총 가치 1,200만 원은 그래요. 볼게요. 활동 지출의 가치는 인건비로 볼 수 있죠. 1,200만 원이죠. 다 합치면 세 개를. 생존수단 생산 영역과 욕망충족 수단 생산 영역의 생산물들이 지닌 총 가치 2,400만 원의 절반을 소비함으로써 생존수단과 욕망충족수단의 생산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실현된 가치로 작업수단과 활동지출의 일부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한 조건에 의해 가치 실현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면 경제에 큰 혼란이 오는데 이를 공황이라고 합니다. 불황이 극단적 형태로 가면 공황이 되는 거죠. 실현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판매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환에 이상이 생겼다 그 말인 거죠. 따라서 활동 지출이 대가로 지불된 임금은 순환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요. 위에서 살펴본 바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실업의 근본적 해결책도 나옵니다.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을 있게 하는 자본의 투입만이 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했죠. 자본의 증가는 투입되는 자본의 증가는 그래요. 실업자 수를 감소시키겠죠.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부자 증세와 같은 가치 이전은 실업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차의 가치 그 이윤이죠. 이윤의 50%를 세금으로 거두어 가난한 이들에게 제공한다면 조직체의 총 가치 1,200만 원 중 남는 조직체의 가치는 600만 원이 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이전되는 가치는 600만 원이 되는데 만일 가난한 이들이 생존 수단만을 소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교환 메커니즘이 성립합니다.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윤이 있고 이윤율이 있죠. 이윤을 건드리면 이윤율이 작아지겠죠. 이윤율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 여건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요. 이윤을 건드려서 이윤율을 낮추는 행위는 그래요. 자본의 투입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업에 이상이 생기면 기업 소유자나 근로자의 삶에 이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요. 항상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겠다 치고 윤을 건드렸다. 그런데 투자 여건을 악화시켜서 기업의 생산 조건을 악화시킨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부작용이 훨씬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교환 메커니즘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세 가지 가정을 했죠. 거기에 변화시키죠. 조직체의 가치가 8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뺏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조직체 가치 각각 200만 원인데 생존수단과 용광충동 생산 영역에서 조직체 가치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씩을 뺏는 거죠. 가난한 이들에게 이자는 가치 6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600만 원은 무엇의 수요자가 되나요? 생존 수단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요.
가난한 이들이 600만 원의 가치를 생존수단의 구입에 이용할 경우 전체 생산물의 가치 변동은 없고 생존수단 생산 영역과 욕망충족 수단 생산 영역에 교란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생존수단을 생산하는 영역에서 이전된 가치 100만 원은 생존수단을 생산하는 영역에 회수되며, 그렇죠. 생존수단에서 100만 원을 빼앗았어요. 빼앗아서 가난이에게 줬어요. 가난이는 생존수단을 구매하려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100만 원이 회수되죠. 추가로 500만 원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여기 400만 원, 100만 원 또 뺐으니까. 그래요. 반면에 욕망 충족 수단 생산 영역은 600만 원의 가치 상당에 해당되는 수요를 상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욕망 충족 이 메커니즘을 보면 600만 원이 생존 수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죠. 따라서 생산 영역의 변화가 불가피하죠. 욕망 충족 수단 생산 영역은 가치를 실현할 수 없게 되잖아요. 수요를 상실함으로써.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떤가요? 생존수단 생산 영역은 또 이익을 100만 원 빼앗기지만 회수되는 게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런 정책이. 모든 경제 정책은 교환 메커니즘을 속에서 파악하는 게 좋아요. 어떤 국가에서 경제 정책을 쓸 때 교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시 가능하겠죠. 표시해놓고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을 모두 파악할 수가 있겠죠. 국가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동일한 경제 정책이 국가의 산업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제 메커니즘 구체화해서 살펴보면 거의 정확한 숫자가 맞는 이유는 조직체의 가치를 소비하는 인간이 가치 이전을 하기 전 조직체의 가치의 미미한 부분을 생존수단에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는 축적이나 확대 투자가 없다는 전제가 다릅니다. 이 전제 속에서 살펴보는 거죠. 따라서 생존수단을 생산하는 영역에서는 생산 영역의 확대를 통한 고용을 할 수도 있으나 욕망 충족 수단의 생산 영역에서는 수요의 축소로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치 이전은 교환 메커니즘의 교란을 일으키는 관계로 효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일 생존수단을 생산하는 영역에서 추가적 자본의 투자나 고용 없이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면 욕망 충족 수단 생산 영역에서의 실업만 발생하는 관계로 사회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증가하게 됩니다. 복지 정책을 쓴답시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존의 시설만으로 600만 원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욕망 충족 수단을 생산하는 조직체들이 현 시대에서는 기업이죠. 수요를 상실하는 효과만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만약 생존수단 생산 영역에서 추가적 자본을 했고 또한 가치 이전을 통해 생존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생산량을 단기간 상승시킬 수 없다면 생존수단의 양은 일정함으로 물가가 급등하여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치를 이전했어요. 그럼 가치를 이전받은 이들은 생존수단을 구매하러 가겠죠. 근데 생존수단의 양이 일정해요. 크게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존수단을 수요하고자 하는 이들의 급증으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할 수 있죠. 그럼 다른 이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보면 그렇죠. 그래요. 만약 자본의 생성 조건이 악화되어 윤율이 악화되면 생성 조건이 자본 생성 조건이 악화되죠.
자본의 이탈이 발생하거나 자본의 유입이 정지된다면 이는 대규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정책한답시고 무리하게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 투자가 안 되면서 기업이 붕괴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가난해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복지라는 거는 바른 의지를 가지고서 일종의 계획을 잘 세워야지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롭겠죠. 바른 의지와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위 교환 메커니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실업의 진정한 해결책은 사회 전체적인 자본의 증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회 내에 존재하는 생산물에 대한 공급과 수요,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직업수 모두 자본의 크기와 기술적 구성에 의해 결정될 뿐입니다.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 소득은 그래요. 생산성과 연관이 있죠. 이처럼 교환의 메커니즘은 경제의 이해와 정책 분석에도 활용이 가능한데 이를 교환 메커니즘의 실정적 응용으로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제 정책은 어떤가요? 교환 메커니즘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다 파악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태을 금화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심 진정 하늘의 중심, 보통 하늘의 마음이죠. 참된 뜻은 하늘의 마음이 고요한데 동의 기시 때를 어기고 움직이는 일을 뭐라고 하느냐, 즉 실지 눈 어린 아이로 볼 수 있죠. 어린 아이가 저지르는 실수로 볼 수 있다. 실수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하늘의 마음에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데 어딘가는 신의 뜻을 알고 어딘가는 신과 통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천심이도 하늘이 어떤 신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후 동의 응지 뭐 한참 지난 뒤에서야 그에 의해 움직이는 일을 가르쳐 즉 실신호 곧 늙은 이들이 저지르는 실수라고 한다. 딱 그냥 비유적 표현이죠. 어린아이들은 성급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나이 든 이들은 지나치게 신중한 경우가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면 때를 놓친다. 때를 놓쳐도 어떤가는 신의 뜻을 알 수 없고 어떤가는 신과 통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천심일동 하늘의 마음이 한번 움직이면 즉이 진의 상승 건공 움직일 때에는 진의로 어떤가는 신의 뜻이겠죠. 어떤가는 신의 뜻을 통해서 건궁으로 올라가야 한다. 건궁은 당연히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겠죠. 그래요. 뒤늦게 반응해서는 안 되고 너무 성급하게 움직여서도 안 되고 움직이는 하늘의 마음에 움직임이 생길 때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신광 시정 위 도인은 그래요. 하늘의 궁전에 오른다는 말은 어떤가는 신을 의식에 강림시켜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광 어떤가는 신의 빛이 종소리를 보게 해야 한다. 비추게 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비유적 표현이죠. 종소리는 육체에 있는 정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비유적 표현, 상징적 표현이겠죠. 인간의 마음에 어떤가는 신의 뜻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위 도인은 그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무엇을 인도하나요? 영혼을 혼백을 인도하는 거죠. 차동이 응시자야 이를 가리켜
움직이는데 때를 맞추는 것이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때를 맞추어 움직이는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삼뜻을 보겠습니다.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없는데 억지로 어떤 가는 신의 뜻을 찾아 움직이는 행위를 가리켜 어린아이나 저지르는 행위라고 말하고,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한참이 지난 뒤에야 그에 응하는 어떤 가는 신 그에 응하여 어떤 가는 신의 뜻을 찾아 움직이는 행위를 늙은이가 저지르는 실수라고 말한다. 모든 일에는 해야 할 적절한 시기가 있듯이 어떤 가는 신과 통하는 일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는 법이다. 그래요. 어떤 일이가 성공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서 준비한 뒤에 시기가 왔을 때 움직여야 되는 법이죠. 모든 일에 해당하는 일이 말이에요. 어떤 가는 신과 통하는 일도 예외는 아니겠죠.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준비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가는 신의 뜻을 찾아야겠죠. 찾아서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가는 때가 왔을 때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진의를 가지고 하늘의 궁전으로 오른다.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날 때는 어떤가는 신의 뜻을 통해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켜 인간의 마음에 어떤가는 신의 뜻을 나타나게 하여 혼백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가리켜 때를 맞추어 움직이는 일이라고 한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